돈을 가지고 유세를 떨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세상에 재벌도 아니면서 그 몇 푼에 사람을 휘어잡으려고만 하다가 자기 께에 제대로 넘어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저에게 빌고 빌어봤자 괘씸한 마음에 당연히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저에게 일어났던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부터는 꽤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취미로 주식 투자를 하셨었는데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셨던 투자가 점점 잘 되어서 꽤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나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버는 돈보다 주식으로 버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자 아버지께서는 과감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오랜 시간 한 회사에 몸을 담고 계셨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좀 넉넉하게 받으셨는데 그 퇴직금을 미천 삼아서 주식을 소액이 아닌 큰 돈으로 하기 시작하셨지요. 물론 손해도 보셨을 거고 상장 폐지된 주식도 덜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만 보면 아버지께서 주식으로 돈을 몇 배나 불리셨어요. 투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름아름 아버지께 찾아와 주식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도 생겼고 지역 신문에도 아주 작게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의 그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전문 너튜버들이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거나 할 때에도 거리낌 없이 출연을 하시곤 했었어요.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서 방송 채널에서도 아버지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방송 출연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우셨나 보더라고요. 너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것까지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간간히 그쪽에만 얼굴을 비추셨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주 일찌감치 결혼을 하셔서 저를 낳으셨는데 제 주변 친구들의 부모님 연세에 비하면 무척이나 젊은 편에 속하셨어요. 거기다가 유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으셔서 오히려 저보다 더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셨고 젊게 사시는 축에 속하셨지요. 새로 들어온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빠르게 잡아내셨고 그 덕에 투자 같은 것에 대한 눈도 아주 밝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식 투자로 벌어오신 돈을 가지고 어머니께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고 운이 좋게도 그 또한 대박이 터지면서 저희는 좀 알부자가 되었어요. 집을 2채 정도 사두셨는데 분양가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값이 오른 거예요. 바로 처분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부동산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실거주를 몇 년 이상 해야 한다는 법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각각 명의를 나눠 가지시고는 따로 사는 것처럼 하셨죠. 아무튼 이런저런 사정까지 세세하게 말을 해봐야 제가 하려는 이야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 집 사정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필요한 자격증들만 빠르게 취득을 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운이 좋았어요. 일찌감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회 초년생이라서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고스란히 잘 모으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월급에 비하면 별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생활하기에는 넉넉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모은 월급이야말로 나중에 투자를 잘해서 불려야 하는 돈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매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사치를 즐기는 타입도 아니라서 교통비나 밥값, 친구들을 만나서 쓸 돈 조금만 있으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매달 주시는 용돈을 가지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기에 월급은 고스란히 적금 통장과 청약 통장, 보험 같은 곳에 쏟아부었죠. 그런 저에게도 딱 한 가지 씀씀이가 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간식을 살 때였어요. 제가 정말로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요.
달달한 간식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요 입이 심심한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간식 비용에 좀 돈을 많이 써요.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가도 입이 심심해지기 시작하면 일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간식이 필요했어요. 회사 근처에 괜찮은 베이커리들도 많고 간식을 파는 카페들도 많아서 가끔 배달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회사 사람들이 뻔히 제 옆에 쭉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저 혼자 먹을 것만 홀라당 주문을 할 수 있겠어요? 어쩌다가 한번 시켜 먹는 거나 다름없었기에 그때마다 통 크게 팀 사람들 것까지 배달을 시켜서 간식을 쏘곤 했었지요. 근데 제가 또 간식에 대해서는 아주 고급진 입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카롱이니 다쿠아즈니 그런 비싼 간식들만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팀 사람들 것까지 전부 주문을 해서 나눠주니까 팀 사람들은 제 덕에 입이 호강한다고 즐거워했죠. 아, 우리 미진 씨가 이렇게 한 번씩 간식을 쏠 때마다 우리 입이 호강한다니까.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닌데 매번 이렇게 통 크게 쏘면 남는 게 있어? 우리야 공짜로 얻어먹는 거니까 이렇게 먹긴 하지만 월급이 남는 게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 요거 꽤 비싸잖아. 알고 보니 막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야? 집에 금 쌓여 있고 금고에 현금이니 달러니 막 있고. 아,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제 것만 사서 저만 홀랑 먹어요. 이럴 때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좋잖아요. 저는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제가 금수저라면 금수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부정을 하지도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둘러대기만 하니까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로 제가 금수저라고 소문이 났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금수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이후에 은근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긴 했어요. 그러던 도중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슬쩍 와서 자기 친구랑 소개팅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친구가 변리사거든? 변리사 직업이 연봉 1순위인 거 알지? 생각보다 진짜 능력 좋은 그런 애야. 성격이 좀 내성적이기는 한데 진중한 애고. 아무튼 한번 소개팅 해볼 생각 없어? 지금 미진 씨 남자친구도 없잖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변리사요? 직업도 빵빵하고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왜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알고 보니 돌싱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제가 모양새가 더 빠질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는 싫어요. 우리 미진 씨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하나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사람 인연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봐봐. 내가 친구한테도 미리 말을 해놨는데 내 친구는 좋다고 하더라. 한번 만나라도 봐. 변리사라고 하면 그래도 월급 좋은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사짜 직업이니까 명예도 있고 해서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1인 법인을 설립해서 혼자 개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시간적 여유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랑 잘 돼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저도 사짜 직업 사모님 되는 거니까 뭐 나름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가 일찌감치 김치국을 먹는 경향도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학창 시절을 너무너무 재미없게 보냈었는지 그런 자리가 신선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1대1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 나름 화장도 열심히 하고 최대한 꾸며보고 나갔어요. 그렇게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멀끔하기도 하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긴 했지만 진중해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첫 만남에 서로를 탐색하고 두 번째 만남에 취미를 공유하고 세 번째 만남에 서로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주말마다 약속을 잡고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뭐 아무래도 둘 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어디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든지 부담은 없더라고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남자친구랑 데이트 통장을 만드니 네가 내니 내가 내니 하는 걸로 많이 싸운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커플에게는 그런 문제나 다툼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어른의 연애를 하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까 슬슬 나이가 결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저도 예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예비 신랑이 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태어나서요 본 웃음 중에 가장 큰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예비 신랑이 별리사라고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하시면서 껄껄 웃으셨어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큼 괜찮은 직업도 없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부부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솔직히 돈 아니겠어요? 물론 화목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건 전부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 딸 어디 상처라도 날까봐 금이야 오기야 곱게만 키웠는데 벌써 다 커서 이렇게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구먼.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돌봐줄 필요 없으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말이야. 제가 그 마음 이어받아서 앞으로는 금이야 오기야 옆에서 다치지 않도록 잘 지켜주겠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인어른 이상하게 낯이 익습니다. 내 얼굴이 낯이 익다고? 내가 흔하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말이야. 나를 어디서 봤을까?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릴 때부터 계속 낯이 익다, 낯이 익다 했었거든요. 혹시 그 주식 너튜브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주식 튜브에 퇴직금으로 올인 투자했다가 대박 나신 분 편에 나오셨던, 맞으시죠? 회사원으로 오래 일을 하시다가 퇴직금으로 주식해서 성공하셨다는. 아하, 그 채널에서 나를 봤구만. 맞네. 내가 오래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 덕분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 혹 자네도 주식에 관심이 있나? 예, 저도 당연히 주식에 관심이 많아요. 너튜브 채널도 자주 보고 꾸준히 모의 투자도 해보고요. 그래도 변동되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나중에 저도 주식 공부 좀 시켜주세요. 잘 따라가 볼게요. 변리사 시험 공부하는 게 주식 투자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야. 똑똑할 텐데 조금만 집중해서 살펴보면 금방 좋아질 걸세. 투자라는 게 확실히 손해를 안 본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좋기도 한 법이지. 갑자기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투자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집에서의 식사 자리가 끝이 났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서로 번호 교환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버지와 예비 신랑은 연락을 자주 나누면서 투자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예비 신랑이 아버지께 주식 과외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이 설명을 한 번 해주면 스펀지처럼 쏙쏙 잘 빨아들인다고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고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예비 신랑을 일일이 챙겨주셨고요. 예비 신랑 또한 저희 아버지께 공부한 종목을 추천하면서 두 분이 재미를 좀 보셨어요. 예비 신랑은 투자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신중하게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치킨값 정도는 벌어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더 재미를 붙이고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신랑이 1인 회사를 설립해서 변리사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으셨거든요. 변리사인 예비 신랑에게 지인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일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꽤 많이 받았어요. 예비 신랑 성격이 소심한 편이라서 영업에는 영 소질이 없었는데 아버지 덕을 꽤 많이 보게 되었죠. 내가 정말 인복은 있나 봐. 이렇게 말이다. 은인 같은 장인 어른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 싶어. 내가 미진 씨를 만나서 정말 하나하나 배우고 도움을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당신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이번에는 제가 드디어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진 씨네 집과 우리 집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서 말이야.
미진 씨에게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도 있어. 우리 엄마가 미진 씨랑 만나는 걸 알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되게 보고 싶어 했었거든. 미리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 그동안은 만날 자리를 만들진 않았었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서 무척이나 궁금한 게 많으실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긴장이 되긴 했지만, 아니, 어차피 한 가족이 되면 서로 숨길 것도 없지 않겠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부유하신 거지,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긴장감을 숨기고 예비시댁에 방문을 했어요. 예비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 저희 집이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 평범한 식사 자리나 다름 없었다는 것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예비신랑 방문한다고 해서 정말 아침부터 장을 보시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셨거든요. 그래도 그릇이나 수저 같은 건 일부러 신경을 쓰신 건지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다가 차려주셨더라고요. 원래 이 그릇이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고 비싼 건 정말 비싸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예비 신랑네 집도 조금 사는 집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인사를 드리고 식사부터 하자고 해서 밥을 먹은 다음에 다과를 즐기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우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어. 애가 어릴 때부터 말이야. 한글을 얼마나 일찍 뗐는지 공부머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냥 썩히면 되겠니? 공부시키려고 내가 뒤를 얼마나 졸졸 쫓아다녔었는지 뒷바라지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다. 아, 일찌감치 이의 장점을 발굴해내신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뭐든지 시켜봐야겠어요. 그래, 그건 알아서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나는 우리 아들 키운 값을 효도로 돌려받고 싶구나. 첫 만남부터 저에게 효도 이야기를 꺼낼 거라곤 생각을 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원래 부모님께도 입버릇처럼 어버이날이나 생신날이 되면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공갈수표를 날리기 마련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효도를 왜 저한테 바라시는 거죠?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빈말을 날려버렸죠. 게다가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셨기 때문에 효도에 조금 집착하실 수도 있겠다 싶긴 했어요. 원래 옛날 사람들이 고지식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확한 나이를 몰랐지만 딱 보기에도 저희 부모님과는 10살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상당히 결혼을 일찍 하셨고 저를 바로 낳으셨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젊은 편에 축하신다고 말했었잖아요. 예비 시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상당해 보여서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10살 이상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비 시부모님은 결혼도 늦게 하신 데다가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서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아들이 늦둥이 예비 신랑이었던 겁니다.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 시대 상이 반영되어서 고지식함이 깐깐하게 있었고 효도 이야기도 그래서 꺼내신 거더라고요. 확실히 요즘 시대랑은 다르게 옛날 분이셔서 그런지 좀 꽉 막힌 사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 자리에서도 그 부분이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저에게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다면서 아주 줄줄이 말을 하시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며느리 기죽이기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건 별로 없다. 그저 자주 연락하고 며느리가 안부 전화하는 거야. 요즘 별일도 아니지 않니? 그리고 가족 되었으니까 자주 얼굴 보고 밥도 먹고 하면서 지내는 게 좋겠구나. 내 주위 친구들 보면 며느리랑 같이 밥 먹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대. 나는 화목한 가정을 이뤘으면 하니까 대면대면하게 굴지 말고 싹싹하게 자주 찾아왔으면 싶구나. 안부 전화는 그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직장 다니고 있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요, 가족 행사 같은 게 있을 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차차 조율하면 될 것 같고, 명절에는 꼭 우리 집에 먼저 와야 하는 거 잊지 말거라. 그게 도리고 예인 거야. 명절에 시댁 가고 친정 가고 하는 문제는 그이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사위 사랑이 대단하셔서 빨리 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말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첫 만남이라 그런지 저에게 더 뭐라고 말을 얹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표정이 조금 딱딱하게 굳어가시는 게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도 할 말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초장부터 무조건 네네 했다가는 나중에 책 잡히는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이쯤에서 대화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지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질문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따로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 듣지를 않더라고. 혹시 네가 나를 피하려고 그랬었던 건 아니겠지? 내가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회사는 어디에 다니니? 제가 자리를 피한 적은 없고요. 어머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미리 알았으면 한 번은 찾아뵈었을 텐데. 그리고 저는 지금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름 회사 생활이 재미있고 뿌듯합니다. 중소기업? 그러면 뭐 그거 월급이 별로 안 되지 않니? 우리 아들은 별리사인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말이야. 설마 결혼하고 나서 그 가정주부로 살고 싶다고 일부터 그만두고 그럴 생각인 건 아니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한답시고 집에서 노는 꼴 나는 못 본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 다니는 걸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 애사심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마는 회사를 쉽게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뼈를 묻을 생각을 해라. 나중에 임신했다고 집에 눌러붙을 생각도 하지 말고. 요즘은 애 낳고도 바로바로 출근한다고 하던데 너도 그렇게 하렴? 아직 임신 계획은 없지만 회사에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고심해서 잘 써보겠습니다. 그래, 그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 나이가 꽤 젊으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회사에 다니시고 계시니? 아버지께서는 주식하시고 계시고요. 어머니께서는 가정주부세요. 에? 주식? 무슨 주식? 주식회사 다니신다는 거야? 아니요. 집에서 매일같이 주식시장을 들여다보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세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어디 소속이 되어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냐 묻는 거잖니. 그것도 뭐 전문직이니?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퇴사를 하시고 집에서 하루 종일 주식시장만 들여다보는 백수입니다.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따지고 보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니까요. 돌려서 말을 하면 예비 시어머니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건 아니시고요. 일찌감치 회사를 그만두시고 받은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인가 뭔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리냐? 아니, 아직 예비사돈 나이가 젊다고 들었는데 일을 안 하신다고? 그럼 뭘 먹고 산다는 거냐? 네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 거야? 주식 투자라는 것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신 건지 뭔지 직장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투자로 얻고 불린 돈이 어마어마하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디 회사를 다니냐가 중요하니까요. 제가 체념을 하듯이 주식을 일처럼 생각하시면서 하고 계시다고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살짝 버럭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일이니? 집에서 놀고 먹는 거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예비 장인어른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너튜브에도 출연하실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예비 신랑이 제 눈치를 한번 보더라고요. 솔직히 말을 하면
듣자 너무 열이 받아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확 일러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당신 아들도 우리 아버지 덕에 주식으로 돈 좀 만지고 재미 좀 보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비 신랑이 예비 시댁에 가서 주식한다는 것을 절대로 비밀로 지켜달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난다고 요란 법석을 떨었기 때문에 저는 손가락까지 걸고선 약속을 해줘야 했어요. 예전에 어릴 적에 예비 시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나댔다가 돈을 와장창 잃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이사 가야 할 만큼 크게 손실이 나서 예비 시어머니가 주식이라고 하면 치를 떤다고 절대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를 공격하니 기분이 나빴죠. 머릿속에 참을 인자를 그리면서 꾹 참아내고 있었어요. 유튜브? 그거 뭐 하루 종일 누가 뭐 먹는 거 구경하는 그거 말이냐? 아이고, 식성은 좋으신가 보네. 그런데 출연도 하시고. 유튜브에 얼마나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그 먹는 방송만 지나가다가 보신 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고요. 얘가 지금 웃음이 나오니 너 지금 나를 비우는 거야 뭐야?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 일이라고 고작 그런 거 하시면서. 아니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유튜브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중에 투자 관련한 채널에서. 채널은 무슨 채널? TV도 아닌데 채널이라는 게 있어? 아유, 난 머리 아프다. 야, 그런 거 안 본다. 그렇게 말을 딱 잘라 먹으시는데 저도 뭐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고는 밥 잘 먹었다고 인사를 드리고 예비시댁을 나왔어요. 기분이 영 꽁기꽁기한 상태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비신랑이 따라 나와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옛날 분이셔서 모르는 게 많으시고 꽉 막혀서 그래. 그리고 우리 아빠가 예전에 투자 실패를 했었다고 했었잖아.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더 그랬을 거야. 미안하다. 아니, 솔직히 기분이 좀 상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괜찮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당한 게 있으시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했거든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비시댁에 방문을 한 지 며칠이 흘렀고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잠깐 만나자고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혹시나 뭐 결혼을 반대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긴장감을 잔뜩 가진 채로 약속된 장소로 나갔죠. 예비 신랑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또 절대로 예비 신랑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부딪혀보고 안 되면 그때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리에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벌써 도착하셔서는 팔짱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상하게 시간 개념이 잘 없더라. 내가 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 2시 5분이야. 5분 늦었어. 죄송해요. 여기가 처음 와보는 동네여서 이 앞에서 길을 조금 헤맸어요. 초행길이면 그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나왔어야지. 어디 어른을 기다리게 하니?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구나. 나한테 점수를 따는 게 결혼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너는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니? 에휴.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마이너스니 뭐니 면전에 대놓고 지적을 하시는지. 그러더니 저에게 종이를 하나 탁 던지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집어들었어요. 너네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말리지는 않겠다. 근데 내가 말했다시피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어.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 거 억지로 데려다가 붙잡아 놓고 공부시키고 거기다가 시험 떨어질까봐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모른다.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지.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종이를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거기에는 대문짝만하게 혼수 목록이라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뭔가 싶어서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종이를 보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전부 다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브랜드 냉장고에 TV,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오븐, 이탈리아 브랜드의 소파, TV 수납장은 프랑스 브랜드, 독일에서 나온 주방 용품에다가 친구는 유명 브랜드의 모션 베드라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아주 수두룩 빽빽하게 목록이 적혀 있었는데 수량이요 전부 2개씩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독일산 외제차까지. 시어머니가 입을 모피 코트, 명품 가방, 예비 시아버지가 입을 명품 정장에다가 구두까지 싹 다 적혀 있었어요. 정말 친절하시게도 가격까지 옆에 싹 적어두셨는데 주방 가전만 해도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까지 견적 싹 내서 주셨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입을 떡 벌리고 봤죠. 이거 다 합치면 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올 거다. 리모델링비가 비싸긴 한데 우리 아들이 깔끔한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내가 봐둔 업체도 있으니까 비용만 생각해서 돈 뽑아오면 될 거다. 대충 견적 내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준비할 수 있지? 우리 아들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이야. 그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가 아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제 손이 다 덜덜 떨리더라니까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왜 물품 수량이 전부 2개씩이에요? 모피코트의 명품 가방에 이걸 다 준비하라고요? 5억이요? 5억이 평범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돈인가요? 왜? 그 정도 돈도 없냐? 5억이면 우리 아들 키움값에 비해 저렴한 것 같은데 너도 효도하겠다며? 당연히 우리 집 살림도 바꿔줘야지. 결혼할 때는 받는 거라더라. 세상에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혼수로 5억을 준비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누가 결혼할 때 이런 걸 전부 준비해서 오나요? 내가 아들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내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정도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비싼 거 아니다. 너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혹시 부담이 크니? 그러면 우리 사자 아들 놓아주고. 어머님 말씀은 이것들을 전부 준비해오지 못할 거면 뭐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반대한다고 그랬니? 그거 다 준비되면 결혼 이야기 하자고 했지. 하루빨리 준비해라. 우리 아들 빨리 장가 보내고 싶다. 그러더니 할 말 끝났다고 하시면서 가방을 딱 챙겨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요 충격을 받아서인지 어이가 없어서인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혼수 목록만 뚫어져라 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혼수 목록을 보시고는 어이가 없는지 한참을 씩씩거리시더라고요. 딸아, 우리 딸이 이런 식으로 무시를 받았는데 내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니? 이거 다 준비하겠다고 당장 만나자고 말씀드려라. 아무리 저희 집이 투자로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넉넉하다고 해도 5억이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노후를 즐기고도 남을 돈이기도 했고요. 도대체가 그 돈을 결혼할 때 혼수로 준비하는 걸로 쓴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신혼집 살림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의 집까지 전부 새 가전으로 바꿔줘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됐죠. 준비하긴 뭘 준비해요. 다시 생각해도 열이 받네 진짜. 그 자리에서 물이라도 뿌렸어야 했는데. 저 그냥 파혼나 할래요. 잔말 말고 우리 집을 이렇게나 무시하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일단 만나자고 하라고.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저는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서 다 생각이 있으니까 상견례 자리부터 마련을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죠. 그러니 아주 깔깔 웃으시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다 준비하겠다고? 그래 패기 좋다. 우리도 손해볼 거 없지 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게 상견례 날짜 잡자.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몰랐기에 저는 가슴을 졸이면서 상견례 날짜를 기다렸고 대망의 그날이 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부러 잘 들지 않는 명품 가방에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하시고는 아주 만발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비시댁 식구들과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건 처음인 자리였는데 저희 엄마께서 기선제압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머, 그 가방 저도 있는데 약간 사이즈가 다른 것 같네요. 혹시 가짜입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왔는데 사실 저희 엄마도 가짜 진짜 구별을 할 줄 아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기분이나 한번 나빠보라고 던진 말이었는데 그게요 상당히 고가의 모델이었거든요. 정말 가짜였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진 거예요. 엄마께서도 얻어 걸린 거라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바로 공격 개시를 했어요. 아니, 얼마나 명품을 들고 다니고 싶으셨으면 가짜를 사서 쓰셨을까? 그런 거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가지 않아요? 아, 내가 진짜 만들어서 모르겠네. 아유, 너는 내가 준비해오라던 혼수는 그거는 다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야?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텐데. 안 그래도 그 혼수 목록을 보고 이렇게 만나 뵙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준비 못 하시겠죠. 내가 우리 별리사 아들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그 정도는 받아야겠는데. 근데 그걸 준비 못 하겠다고 하니 저런 명품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유,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러자 예비 신랑이 놀래가지고 시어머니 옆구리를 찌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파혼을 왜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 오늘은 결혼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만나 뵙자고 한 건데 도대체 혼수 목록이 뭐야? 엄마는 뭘 해달라고 한 거야? 하하, 그깟 5억이 문제겠습니까? 저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강남에 아파트 가진 거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고작 5억 혼수만 준비해오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어디로 해주실 건데요? 적어도 강남에 몇십억 하는 집은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 돈 요구하신 거죠? 차까지 사달라고 하셨던데요? 그 말을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다는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집은 대출 껴서 사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합니까? 애들 둘이 사는 건데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지요. 그런데 그 강남에 뭐 아파트를 주신다고요? 이 혼수 다 들어가려면 40평대 아파트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좋습니다. 혼수 5억 원어치 해갈 테니까 강남에 집 해주시지요. 저희가 원래 증여해 주려고 했던 집보다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강남에 무슨 아파트가 있다고 허풍을 칩니까? 그 너튜브인지 인터넷에서 고작 영상 몇 개 올리는 그걸로 그렇게 돈을 벌어요? 제가 주식이 본업이 된 지 좀 됐습니다. 요즘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지 이익도 많고요. 제가 뭐 하나하나 말해봐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아파트는 어디로 해주실 건가요? 아유, 뭐 강남에 아파트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저 아파트를 사돈댁에서 해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혼수를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뒤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길래 제가 예비 시모가 주었던 혼수 목록이 적힌 종이를 고스란히 돌려드렸어요. 이 정도는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집안 정도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어머니 아들밖에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죠? 이 정도도 준비 못 해오실 것 같으면 저 단박에 파혼하겠습니다.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예비 신랑의 얼굴은 퍼렇게 질리더라고요. 둘이 붙어 있으니까 딱 태극기 같았어요. 저 왜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어?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왔는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실수한 것 같아.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집에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건지 몰라서 한 실수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과거에 큰 돈을 잃었던 경험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비 신랑이 입에 침을 바르면서 피에 쉴드를 치는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터라 딱 잘라 말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 변리사랑 결혼한다고 봉 잡은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봉을 누가 잡았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숨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치? 숨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아, 뭐가 더 있냐? 강남의 아파트 말고 또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저는 이 자리에서 예비 신랑이 아주 꽁꽁 숨기고 싶어 했던 일을 다 까발리기로 결심을 내렸죠. 저 인간이요. 변리사라고 아주 기세 등등하셔서 저에게 5억 원어치의 혼수를 해오라고 배째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어쩌죠? 저 인간 이제 변리사 아니에요. 개인 사무실 하던 거 때려치고요.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주식 투자가 자기랑 잘 맞는 것 같다나 뭐라나. 개인 전업 투자자로 직업 바꿨다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 아직도 사무실에 출퇴근하고 있는 애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개인 사무실 접은 지 오래고요. 간판도 떼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쪽으로 출근해서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요. 이전에도 말을 했듯이 예비 신랑의 성격이 정말 극 소심파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영업 자체를 잘하지 못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싹싹하게 굴지 못하고 긴장감에 잔뜩 절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비 신랑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었죠. 변리사든 뭐든 영업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지인들의 지인까지 다 총출동해서 일을 받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일에는 한계가 있지. 주식 투자는 꽤 잘 되지. 그러니까 눈이 점점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변리사도 알고 보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공부머리 썩히기 아까우니까 무조건 시험 보라고 닥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해서 시험 본 거래요. 그래도 똑똑한 건 사실인지 공부를 한 만큼 결과가 잘 나와서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긴 한 거고요. 사실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긴 했는데 돈도 잘 벌리고 다른 일에 손대긴 싫으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그저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방구석에 앉아서 자기가 분석한 대로 혼자 투자를 하고 이득을 보는 거니까 예비 신랑에게는 딱 맞는 일이었던 거죠. 영업을 할 필요도 없으니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긴장감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전혀 없었고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 추천 종목을 듣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변리사 일을 그만두고도 충분히 먹고 살겠다 싶었는지 바로 영업을 접었는데 그걸 저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호되게 혼이 날까봐 무서워서 아예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전부 제가 까발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뒤집어지듯이 발작을 일으켰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서 만들어낸 자리인데 변리사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 자격증 하나면 탄탄대로라고 이놈아. 성격 소심한 거야 고치면 되는 거지. 노력도 안 해보고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 뭐 주식 투자로 천업을 했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고쳐질 성격이었으면 진작에 고쳐줬겠지. 안 되는 걸 어떡해.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라고. 그리고 이만큼 나랑 잘 맞는 일도 없었는데 이제서야 내 적성을 찾은 것 같다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이 망할 놈아. 내가 주식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인데 아들 새끼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남들은 가지지 못해서 안달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한순간에 이렇게 포기를 해버려.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잔말 말고 다시 사무실 간판 달고 영업해. 엄마, 나 변리사 안 해. 아니, 못해. 그리고 고객 없어서 팔이 날리고 있는 거 예비 장인어른이 간신히 고객들 물어와 주셔서 계약했었는데 아유, 나 혼자서는 못한다고. 나 그냥 전업 투자할 거야. 나 여태 30년 넘게 엄마 말만 들었었잖아. 이제는 안 들을래.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돈 받고 있었다는 게야. 아이고 내 발자야. 그런 걸 미리미리 말을 해야지. 왜 엄마한테 숨기길 숨겨?
난 그것도 모르고 기 한번 죽여보겠다고 우리 아들 헛바람 만들게 하려고 일부러 더 배째라고 했더니만 이거 완전히 조졌네 조졌어. 예비 신랑이 시한폭탄을 터트리듯이 속내를 전부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희 가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사람 태도가 바뀌는데 정말 이중인격 같은 건 아닐까 심히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그렇게 뒤에서 우리 아들을 위해 생각을 해주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강남 아파트는 생각도 못하고 혼수를 해오라고 했으니 자존심이 좀 상하셨겠네. 아이 뭐 내가 미리미리 알았으면 이랬겠어요. 다들 나만 속 빼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몰랐던 거지. 몰라서 한 실수입니다. 원래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 번쯤은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릴 테니까 이쯤에서 이런 지저분한 대화는 마무리하고 다시 결혼 이야기 나눕시다. 저는 이런 취급 당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조상님이 도운 건 바로 제 쪽인가 봐요. 결혼하기 전에 다 알아버렸으니까 이대로는 절대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파혼할 거라고요. 가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말로 인격이 어떤지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영심만 가득 차서는 아들이 별리사이면 뭐합니까? 제 구실 하나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개인 투자자 된 저 인간 우리 아빠 옆에 붙어먹는 기생충 할 게 뻔한데 전 싫어요. 여기서 파혼으로 마무리하시죠. 어제만 해도 아무 소리도 없더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우리 좋았잖아. 나 주식 투자하는 거 아직 장인어른께 배울 게 많단 말이야.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어. 장인어른 저한테 사위사위 하면서 정보도 많이 주셨잖아요. 저 이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콧방귀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미진 씨랑 헤어지면 나는 변리사도 못하고 전업 투자도 망하는 거야. 내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오래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버리고 나 어떡하라고. 나 한 번만 살려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말에 예비 시어머니도 등골이 오싹한 건지 갑자기 구질구질한 태도를 보이면서 저에게 예비 신랑과 함께 살아달라고 빌더라고요. 아마 과거에 투자를 했다가 망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라도 한 건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지금 분위기를 봐라. 그런 소리가 나와? 너랑은 완벽하게 쫑이야. 그 말의 끝으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룸 밖으로 나오니까 부모님께서도 같이 나오셨어요. 저희 가족이 식당을 떠나는데 뒤에서 아주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왜 그런 짓을 해서 이 사달을 만드냐고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파혼을 마무리하고 연락처를 전부 차단한 채로 소식을 딱 끊고 지냈는데 회사 동료가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었잖아요. 회사 동료를 통해 이야기를 살짝 전해들었어요. 예비 신랑이었던 그 인간은 혼자 이곳저곳 투자를 마구잡이로 하다가 쫄딱 망해서 폐인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 손실이 어마어마한지 아예 정신이 쏙 빠져 있다고요. 결국에는 백수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지내고 있는 바람에 그 늙은 예비 시어머니가 돈 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차단을 걸어버린 채 일말의 동정심도 가지지 않고 지냈고요. 제가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버렸더니 제 개인 SNS까지 찾아와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너튜브에 대해서 파혼 이후에 좀 찾아봤었는지 이런 비슷한 채널에 빠져서 매일 밤 사연 채널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어요. 사짜 직업 가지고 유세를 떨면서 돈돈하던 아줌마, 앞으로는 양심 좀 챙기면서 잘 살아보세요. 저는 속 시원하게 파혼하고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소식도 차단하고 제 인생 즐겨보렵니다. 비록 결혼 직전에 파혼한 파혼녀가 되었지만
제 남은 인생 동안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며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